네가 돈 좀 번다며? 시동생 빚 갚는데 네 신혼집 좀 정리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해외 출장 중 걸려온 시어머니의 뻔뻔한 통보였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신혼집을 처분해버린 그 파렴치한 목소리에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참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3일 뒤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치밀했던 사기 행각은 단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신혼집 거실에 앉아 커다란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2주 동안 유럽으로 떠나는 출장길이었어요. 회사 사활이 걸린 명품 브랜드 소신건이라 제가 직접 현지에 가야만 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정장을 차곡차곡 접어넣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 문재훈이 제 등 뒤에서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바빠, 짐 싸야 돼. 내 동생 말이야. 이번에 진짜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잡았대. 저는 접던 블라우스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손끝에서부터 피곤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사업이야? 이번엔 얼마? 한 3천만 원 정도만. 재훈아, 나 지난달에 2천 줬어. 그 전달에도 1,500 해줬고. 지연아, 그건 다 투자금이야. 까먹은 거 아니고. 동생이 잘 되면 다 갚아줄 거야. 까먹은 거야. 너희 어머니 통장으로 그 돈 다 흘러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돈 없어. 안 돼. 문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서서 그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3년 전 제가 순박하다고 여겼던 그 얼굴에는 이제 다른 것이 배어 있더라고요. 허둥거리는 눈빛, 늘어진 입꼬리, 지친 제 어깨 위로 떨어지는 한숨. 지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가족들한테. 가족? 그 단어 참 좋아하네.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생활비 좀 드린다고 그게 아깝니? 생활비는 이미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나 알고 떠드는 거야? 문재훈이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벽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제 손가락이 유난히 또박또박했어요. 예전 생일 번호에서 전혀 상관없는 숫자 조합으로 바꿨습니다. 통장 4개와 인감도장 케이스를 안쪽에 깊이 집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방 안을 정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일어서는데 방문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연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아침 비행기야. 자고 싶어. 엄마가 전화 오셨어. 한 번만 받아봐. 응?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벽만 바라봤어요. 벽지 한 구석이 살짝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 벗겨진 자리를 보면서 문득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입주 첫날 시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찾아와 반찬통을 내밀었던 그 장면이요. 아가, 현관 비밀번호가 뭐야? 엄마가 반찬 갖다 놓으려면 알아야지. 그건 저희 부부 둘이만 엄마한테 알려드려. 뭐가 어렵다고. 그날 제 어깨를 쿡 찌르던 남편의 손가락. 며느리 둘이라는 말 한마디에 맥없이 불러줬던 제 입까지. 그날부터였죠. 제 살림과 통장과 사생활의 경계가 야금야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시동생 문재준이 집에 들이닥치는 날에는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제 연봉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 홈쇼핑에서 잘 나간다. 이번 달 시청률 얼마라고 했지? 네, 뭐 그럭저럭이요.
재준아, 형수한테 좀 배워. 네 형수처럼 야무지게 살아야지. 누나, 이번에 제가 하는 아이템이 진짜 대박인데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도련님, 저는 제일만 해요. 그때마다 남편은 식탁 구석에서 밥숟가락만 들여다봤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죠.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다 큰 어른이 어린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서랍을 열었어요. 출장 서류 아래 숨겨둔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래은행 VVIP 전담 매니저 이승희 차장의 직통번호가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방문 밖에서 남편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 공항으로 가는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현관 CCTV 앱을 열었습니다. 버릇처럼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들더라고요. 화면 속 우리 집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문재호는 제가 나오기 전까지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가 나간 뒤에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공항까지 40분 거리였으니까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CCTV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손가락으로 영상 재생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제가 출국하는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뒤이어 문재훈이 마중 나오듯 현관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받아드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예, 시연이 잘 갔지? 방금 출국장 들어갔을 거야. 그럼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미리미리 해둬야 애 돌아오기 전에 끝나지. 엄마, 근데 지연이가 금고 비밀번호 바꾼 것 같아. 아이고,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 마. 제 체크인 순서가 왔는데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못 뗐습니다. 뒤에서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여권을 내밀면서 제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서지현 고객님, 밀라노 경유 파리행 맞으시죠? 네, 맞아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보딩 게이트를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홈캠 녹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클라우드 저장 용량을 최대치로 올려두고 화면을 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으로 활주로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녘 공항의 불빛이 주황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담요를 꺼내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장거리 출장이신가 봐요. 네, 2주 정도요. 가족들이 기다리시겠네요. 글쎄요, 기다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승객이 머쓱하게 웃더니 담요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동안 저는 고개를 뒤로 기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불빛이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동안에도 제 손은 휴대폰 화면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기체가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창문 바깥은 이미 여명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승무원이 음료카트를 밀고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한 것은
환승을 포함해 꼬박 14시간 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단단히 씻은 뒤 곧바로 첫 번째 미팅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차에 몸이 무거웠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브랜드 소싱이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아침 밀라노 패션위크 행사장 한쪽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후배 김미연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홈쇼핑 채널 실시간 방송을 켜더라고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매일 아침 돌려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선배, 이거 좀 보세요. 왜? 경쟁사 채널에서 저희가 준비하던 그 가방 나오고 있어요. 뭐? 화면 속에서 경쟁사 쇼호스트가 익숙한 가죽 가방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짜왔던 그 이탈리아 브랜드. 방송화면 아래로 주문 금액 숫자가 1억을 넘어 2억을 향해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희 기획안이랑 똑같아요. 멘트까지 비슷해요. 언제 론칭 떴어? 오늘 새벽 방송부터요. 저는 노트북을 거칠게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는데 문구 하나하나가 제 기획안 초안과 정확하게 겹치더라고요. 가방 컬러 배치 순서, 강조하는 세부 스티치, 심지어 사은품 구성까지요. 이건 보고 베낀 수준이 아니라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였습니다. 내부에서 샜네. 선배, 기획안 원본 누구누구한테 공유했어요? 팀장님 하나, 기획대리 하나, 그리고 내 책상 서랍에 한 부 더. 서랍에요? 출장 준비한다고 집에서 한참 봤거든? 그날 회사에 두고 왔어. 저는 머릿속으로 그날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출장 이틀 전 정신없이 짐을 챙기던 그 오후에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왔다면서 제 자리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죠. 제가 회의실에 불려가 있는 동안 남편은 혼자서 제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네? 아니야.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저는 라운지를 빠져나와 호텔 방으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침대에 앉아서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10번 넘게 울렸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흘러나왔죠. 이게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더군요. 우리 집 현관 우편함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도배된 종이들이 우편함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대, 이거 괜찮은 거야? 매일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리는데?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곧바로 변호사 친구 박은영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은영아,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남편이랑 시댁 쪽 금융조회 좀 싹 돌려줘. 급해. 알았어. 2시간만 기다려. 2시간 뒤 박은영한테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열고 문서를 스크롤하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걸고 제3금융권 연대보증 서류를 넣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이름이 사채바닥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카드 한도 조회 문자 그렇게 많이 받았구나. 저녁 무렵 호텔방에서 룸서비스로 저녁을 시켰습니다. 파스타 접시를 앞에 두고 포크를 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국제 로밍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지연아, 큰일 났어. 동생이 잡혀갔어. 누구한테? 사채업자들이 동생 손가락 자른다고 하고 있어. 지금 어디 창고에 끌려갔대. 그래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 안 그러면 동생 죽는다고. 저는 포크로 접시 위 파스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어요. 서류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나 해외라. 얼마나? 사흘. 사흘만 줘. 사흘이면 동생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최대한 빨리 할게. 은행 매니저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기다려.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승희 차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담 매니저라 새벽이라도 제 전화는 받아줬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차장님, 제 모든 계좌 보안 등급 최고로 올려주세요. 본인 얼굴 확인 없이는 단돈 10,000원도 못 빠져나가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집안일이에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잠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스타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저는 물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 거실 홈캠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오고 그 뒤로 작업복 차림의 열쇠공이 공구 가방을 메고 따라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중년 남자 하나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을 넘어왔어요. 빨리 열어.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돼. 사모님, 이거 완전 신용이라 시간 좀 걸려요. 엄마, 이거 정말 해야 돼?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네 동생 죽게 생겼는데 이깟 큰 고가 뭐라고. 저는 화면 캡처 버튼을 누르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절대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방에서 드릴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철컹.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는 모습이 카메라 각도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데 손에 제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그 얼굴에 번지는 만족스러운 웃음이란. 찾았다, 찾았어. 엄마, 이거 진짜 무사히 끝나는 거 맞지? 시연이가 원래 동생이랑 오빠한테 다 퍼주기로 했던 거야. 자기가 까먹은 거라고. 그래, 말 되게 만들어라. 잠시 후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봤어요. 제 인감증명서.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로 주민센터 창구에서 몰래 떼어온 거였죠. 그 옆에 놓인 위임장에는 제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이 없는 그 글씨가 영락없이 제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제 영수증 서명을 보며 연습했겠죠. 그 뒷모습을 떠오르니 입술이 저절로 깨물렸어요. 중개업자라는 그 중년 남자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시세가 9억인데 6억 3천에 넘기시겠다고요? 너무 싸게 나가는 거라 저희도 부담이에요. 그래요? 오늘 안에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급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훔친 제 인감도장을 인주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약서 위에 정성스럽게 찍더라고요. 도장 옆에 자기 지장까지 나란히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주 실하게 찍어라. 계약서가 접히고 중개업자의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금이 담긴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쑤셔 넣었어요. 열쇠공에게는 따로 현금 봉투를 쥐어주더군요. 일행이 우리 집 현관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저는 녹화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았습니다. 녹화 종료. 2시간 17분짜리 영상이 제 클라우드에 고스란히 저장됐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밀라노의 두오모 첨탑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데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고발장 초안, 영사관 공증, 계좌이체 특약 확인, 언론 관계자 섭외. 메모장 위에 줄줄이 항목이 늘어나는데 화면 아래쪽에 은행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로 계약금 6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이구나. 저는 메모장을 닫고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 광장에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컷 팔아 먹어봐. 그 돈 너희 손에 단 1원도 안 남을 테니까. 창문 너머 하늘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동안 저는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파리행 항공권을 앞당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출장 일정을 최대한 압축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현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챙겨둬야 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그 번호가 울려도 심장이 뛰지 않더라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 근처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밀라노를 떠난 바로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곧장 노트북을 켰습니다. 귀국 항공편을 사흘 앞당기려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참이었죠. 그때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수신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댔습니다. 오랜만이다, 지연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5년 전 업계에서 호련히 사라진 그 사람. 제가 홈쇼핑 막내로 부를 때 카메라 잡는 법부터 멘트 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준 그 선배. 최민호였습니다. 선배 맞아요? 목소리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또랑또랑해.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지. 살아났어. 다른 이름이라뇨? 명동 김 회장이라고?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수화기를 잡은 제 손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명동 김 회장이라는 이름은 저도 업계 풍문으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둠의 바닥에서 큰돈을 굴린다는 사채업자. 그 사람이 제가 알던 최민호 선배라니요. 선배, 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네 시동생 문재준이라고 했던가? 내 장부에 빨간 줄로 올라와 있어. 시동생이 선배 돈을? 이자까지 합쳐서 8억 넘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우리 쪽 대포 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로 약조받았어. 저는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오를 넘긴 시각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편으로는 퍼즐 조각이 착착 맞춰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헐값에 팔린 신혼집 돈이 곧장 선배 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배, 그 돈요. 제 집한 돈이에요. 그것도 제 허락 없이 판 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 직접 전화한 거야. 시동생이 왜 그 큰 돈을요? 지연아, 이건 그냥 사업자금 아니다. 네 시동생 강남 뒷골목에서 불법 도박장 열었어. 우리가 자금 대줬고 다 날려먹었어. 도박장이요? 그뿐이면 다행이지. 시어머니하고 네 남편, 이 사람들이 동생 살리겠다고 각서까지 썼어. 장기 포기 각서. 장기요? 지금 무슨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 종이 한 장에 도장 찍어놨어. 진짜로 쓸 일 있을까는 둘째 문제고, 저 인간들 정신 상태가 그 수준까지 갔다는 거야. 수화기를 쥔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파리의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선배,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집안 돈이 선배 돈이 되면 저도 범죄 자금 세탁 공범이에요. 그렇지. 쇼호스트 커리어도 끝이야. 방송국에서 너 자르기 바빠질 거다. 선배,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말해봐. 오늘 오후 4시 송금 딱 3시간만 미뤄주세요. 3시간이면 돼요. 수화기 너머에서 선배가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그 숨소리에 맞춰 크게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선배가 낮게 웃더라고요. 3시간, 딱 3시간이다, 지연아. 고마워요, 선배.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갚을 방법 하나 있긴 하지. 뭔데요? 내가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하나 만들고 있어. 규모 크다. 진짜 커. 거기 메인 호스트로 와. 선배, 그거 합법적인 회사예요. 방송은 합법이지. 내 본업하고는 칼같이 분리된 회사야. 구린도 만지게 할 일 없어. 약속해. 선배, 지연아, 너 벼랑 끝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 다 살 길 찾자.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이 넘어 선배는 제 대답을 듣지 않고도 이미 아는 사람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옷걸이에 걸어둔 코트를 낚아챘어요. 시계를 보니 파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였고 한국은 오후 6시였습니다. 송금 예정 시각이 4시였으니 로비로 내달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박은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서울 새벽 2시야. 은영아, 진짜 미안. 급해. 말해봐. 뭐야? 우리 남편이 내 인감 훔쳐서 집 팔았어. 위임장도 내 서명 흉내내서 위조했고. 그건 무조건 무효야. 네 의사 없이 진행된 계약은 원인 무효로 돌릴 수 있어. 인감 도용에 사문서 위조까지 얹으면 형사까지 가. 지금 영사관 가고 있어. 거기서 뭘 받아야 해. 재외국민 거주 확인서 하나, 본인 확인 공증 하나, 그리고 계약 무효 확인 신청 위임장 하나. 그거 들고 오면 내가 바로 움직일게. 고마워, 은영아. 고마운 건 됐고, 살아서 돌아와. 총영사관 민영실은 이상하리 많지 북적였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 무렵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은행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입금 5억 원.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매수자 쪽에서 1차 잔금을 먼저 보낸 거였어요. 선배가 약속한 3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빨라졌네. 생각보다 빨라졌어.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뜰 때까지 앞으로도 최소 20분이 남아 있었고 공증 서류 준비까지 하려면 1시간은 좋게 필요할 텐데요. 그 시간 한국에서는 이미 1차 잔금이 들어왔고 2차 잔금이 마저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판이었습니다. 마침 단골 부동산 사장님이 예전에 공유해준 내부 CCTV 앱이 휴대폰에 깔려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방송 녹화할 때 매장 앞 주차를 도와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로 그 부동산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빨리요, 빨리. 2차 잔금 언제 들어와요? 사모님, 매수자 쪽에서 등기 이전 서류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우리 급하다니까요. 엄마, 좀 진정해.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동생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이 되겠니?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뻔뻔함, 남편의 그 우유부단함.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돈을 사채꾼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뜨자 저는 성큼성큼 창구로 걸어갔어요. 여권을 내밀고 숨을 고르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긴급 공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오늘은 대기가 밀려서요.
제 집이 지금 이 순간 불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직원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옆자리 선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선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서류 양식 여러 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서류 양식 여러 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진동만 한 번 울렸다 멈췄어요. 은행의 말림 같았는데 손이 서류에 묶여 있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명자란에 이름을 마저 적고 나서야 휴대폰을 흘낏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뜬 알림은 은행 앱이 아니었어요. 티 보안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기 정혜원이 보낸 긴 문자였습니다. 지연아, 너 계좌 쪽에 수입이체 특약 걸려있지? 그거 살아있어. 방금 확인했다. 살아있어. 3년 전 남편의 낭비벽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던 무렵 저는 공동명의 계좌에 한 가지 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고액이 입금되면 그 돈이 단 1초도 머물지 않고 제 지정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는 특약. 남편도 그때 도장을 함께 찍었습니다. 저는 그 특약을 잊고 있었는데 정혜원이 먼저 떠올려 알려준 거였어요.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고 저는 곧바로 로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약간 떨리더라고요. 모바일 뱅킹 앱 화면이 열리는 몇 초 동안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공동 명의 계좌 내역을 누르자 거래 목록이 위에서 아래로 쭉 펼쳐졌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며 어느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오후 7시 2분 타행 입금 5억 원. 오후 7시 2분 30초 지정계좌 자동이체 5억 원. 됐다. 5억 원이 공동명의 계좌에 찍힌 지 정확히 30초 만에 제 개인 안전계좌로 전액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도장 찍을 때 분명히 확인했을 특약이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까맣게 잊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심지어 매수자 측도 이 장치가 걸려있는 줄 모르고 입금 버튼을 눌렀던 거죠. 저는 영사관 로비 구석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곧바로 정혜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했어. 혜원아, 부탁 하나만 더. 계좌 잠가달라는 거지? 응. 해외 IP 접속 전면 차단하고 2중 3중으로 묶어둬. 그 누구도 못 건드리게. 알았어. 너 지금 파리지? 파리하고 서울 말고는 전부 막을게. 비밀번호도 지금 바꿔. 내가 링크 보낸다. 혜원아, 진짜 고맙다. 졸업한 뒤로 연락 없던 애가 이럴 때는 꼭 날 찾네. 내가 한 잔 살게. 한국 가면. 한 잔으로는 안 되지. 제대로 사. 전화를 끊고 저는 혜원이 보내준 링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문 인증을 2번 거치고 문자 인증까지 3번 넘어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어요. 10자리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섞인 조합이었습니다. 이승희 차장에게도 다시 연락해서 창구 대면 확인 없이는 출금 불가 조치를 한 번 더 추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계좌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에 놓이는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한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남편이 자기 모바일 뱅킹을 열고 화면을 보는 얼굴. 잔고 숫자 앞자리가 0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한 표정. 예상대로였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한 번, 2번, 3번. 연달아 10통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여유롭게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문자 한 통을 입력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집도 되돌려 놓을 거고요. 금고 부수신 CCTV 영상, 위조된 위임장, 훔친 인감증명서. 증거는 다 제 손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동시에 부동산 CCTV 앱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부동산 안에 낯선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장 차림인데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명동 김회장 선배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잔금 입금됐다면서요? 우리 돈 어디 갔습니까? 네. 분명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매수자가 입금 버튼 누르는 거 봤어요. 형씨, 우리한테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며느리가 뭔가 장난을 쳤나 봐요. 며느리 핑계 대지 맙시다. 4시까지 약속한 돈 1시간 더 줄 테니까 넣어. 화면 속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문재우는 머리를 감싸고 벽에 기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쌓인 채기가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너희 차례야. 영서관에서 공증 서류를 모두 수령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다음날 오후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체크아웃 준비를 하면서 제 머릿속은 벌써 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박은영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지연아, 증거 정리할게. 금고 파손 영상,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불법 발급 품적, 그리고 계약서 실물이 필요해. 계약서는 어떻게 하지? 경찰에 고발장 접수하면서 수사협조로 압수수색 요청 들어갈 거야. 그때 중개업자한테서 확보해. 알았어. 이혼 소장도 같이 준비해줘. 이혼 소장하고 형사 고발장, 위자료 청구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서 들어가자. 소장 받는 날 저쪽이 정신 못 차리게. 고마워. 이거 일 아니야. 너랑 나 사이 우정이지. 저는 통화를 끊고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3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되짚었어요. 신혼집 입주 첫날 두근거리던 마음, 첫 명절 차례상 앞에서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던 아픔, 시동생이 집에 들이닥칠 때마다 채끼처럼 올라오던 답답함. 그 모든 날이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샤를도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영이었어요. 지연아, 좋은 소식인데 놀라지 마. 뭔데? 시동생 밀항시도 하다가 인천 항구에서 붙잡혔대. 새벽에 제보 들어갔어. 누가 제보를? 글쎄, 네 조력자라는 그 선배 아닐까? 선배가 손을 썼구나. 아무튼 시동생은 경찰 손에 넘어갔어. 도박 혐의로 정식 수사 들어간대. 알았어. 나 비행기 타면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저는 택시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파리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생강 위에 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나를 새겼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휘둘리던 순진한 아내로는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공항 출국장에서 짐을 붙이고 탑승 게이트 앞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박은영이 보내온 서류 초안을 태블릿으로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이혼소장, 금고파손 및 사문서 위조 형사 고발장, 위자료 청구소장, 세 묶음의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보낸 영상 링크였어요. 뭘 또 보내셨어? 링크를 누르자 짧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에서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하기 직전인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119에 신고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아들 이름을 부르짖는 모습. 문재훈이 마지못해 부축하며 어딘가로 끌고 가는 모습.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어떤 통쾌함도 어떤 연민도 들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영상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여권을 내밀고 보딩 패스를 찍는 순간 이제야 진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좌석 모니터에 한국까지 남은 비행 시간이 12시간으로 떴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박은영의 고발장 초안 맨 위에 제 이름을 정식으로 타이핑해 넣었어요. 고발인 서지연. 그 네 글자를 입력하는 제 손끝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몸이 살짝 뒤로 밀렸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어요. 좌석 앞 모니터 속 비행 경로 지도 위로 붉은 선이 천천히 그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12시간 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한국의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탑승구를 빠져나오는 복도를 걸으면서 제 구두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는 그 너머로 박은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박은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은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동시에 저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것은 귀국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바로 박은영의 사무실로 달려가 서류 검토를 마친 저는 하룻밤 제대로 못 자고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담당 형사가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겨보더라고요. 고발장하고 증거자료 모두 정리되어 있네요. 네, 홈캠 영상, 부동산 녹화본, 위조된 위임장 사본까지 다 있어요. 바로 소환조사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하고 남편분 양쪽 소환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형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식으로 법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마주 숙여주더라고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가, 엄마 좀 봐봐. 한 번만. 어머니, 비키세요. 아가, 엄마가 잘못했어. 응? 고수 좀 취하해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거칠더라고요. 3년 전 신혼집 현관 앞에서 저를 맞이하던 그 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 집 금고 부수실 때는 이 손이 안 떨리셨어요? 아가, 그건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주차해 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그제야 제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막이 올랐다는 실감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2주 만에 복귀였어요. 임원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커다란 가죽 폴더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임원진 12명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럽 소신 결과 보고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밀라노 본사와 5년 독점 계약, 파리 신진 브랜드 3개와 우선 공급 계약 모두 체결했습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임원진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호스트, 혼자 이걸 다 따내고 온 거예요? 네, 제 책상 기획안이 경쟁사로 유출된 시점에도 밀라노 쪽 단독 계약은 살아 있었습니다. 본사 오너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었어요. 유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무님, 사내 조사는 따로 받으실 거예요. 저를 정보 유출자로 몰려 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대표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무, 내일부터 감사실 출근하세요. 박상무가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저는 흘낏 보았습니다. 저를 밀어내려던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소호스트, 오늘부로 메인 기획이사로 승진합니다. 창사 1회 최연소예요. 감사합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소호스트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올려놓은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후배 김미연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선배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도 고생 많았어. 덕분이야. 저녁 무렵 박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양측 모두 구속영장 청구됐어. 금고파손,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묶여서 들어가. 법원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 내일 오후면 결정 날 거야. 고마워. 판원서도 우리 쪽에서 강하게 했을 거야. 한치도 봐주지 말고 가자.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남편 일가의 끈질긴 연락과 집 앞 시위에서 완벽하게 해방됐어요. 저는 신혼집을 법적으로 원상 복구한 뒤 그 집을 정리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포장이사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3년간 쌓인 저의 흔적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겨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때 앉아있던 소파 자리, 남편이 저녁마다 리모컨을 잡고 있던 자리, 시동생이 들이닥쳐 과일을 집어먹던 식탁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가. 일주일 뒤 최민호 선배와 약속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첫 방송이 잡혔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저는 마이크를 점검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객석의 선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지연아, 긴장돼? 긴장이요? 선배, 저 10년차 쇼호스트예요. 그래, 그래. 네가 긴장할 리가 있나? 선배, 제 방식대로 그대로 갈게요. 맘대로 해. 방송 10초 전 9, 8, 7. 카메라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호흡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맑게 채웠습니다. 매출 현황판 숫자가 방송 시작 3분 만에 1억을 돌파하더니 10분이 지날 무렵 전품목 매진이 떴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짧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지현 호스트 매진입니다.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이 끝난 뒤 꽃가루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저는 스튜디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시댁의 그림자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지난날의 응어리가 그 꽃잎들과 함께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 한 번으로 제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업계 인터뷰 요청과 잡지 화보 제안이 쇄도했어요. 광고 계약도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업계 인터뷰 요청과 잡지 화보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광고 계약도 줄줄이 따라붙었어요. 저는 회사 홍보팀과 일일이 조율해가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들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국내 유명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했어요. 표지에는 당당한 30대 여성 셀럽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잡지가 가판대에 깔리던 날, 저는 새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저인지 낯설 정도였어요. 퇴근 후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강물 위에 흩어져 춤추고 있었어요. 그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 석자로 이룬 오늘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은영이 보내온 탐정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시동생은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산더미 같은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접어 파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가늘게 잘려나가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어요. 마지막 한 장이 파쇄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거실 큰 창에 비친 제 모습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를 올려 묶은 여자 한 명이 와인잔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 중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민호 선배의 이름이 떴어요. 지연아, 다음 주 방송 기획안 보냈다? 네, 선배. 확인하고 연락 드릴게요. 이제 진짜 날개 폈다, 너.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창밖 한강다리 위로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데뷔 이후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주 2번의 본방송과 3번의 특집 방송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잡지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디서 기운이 솟아나는지 몸이 저절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생방송 3시간째였습니다. 명품 주얼리 특집이라 긴장감이 더 컸어요. 카메라 빨간불이 깜빡이는 앞에서 저는 목걸이 한 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목걸이는... 그런데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번 목걸이는 하는 그 짧은 문장 뒤에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끊겨버린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한 번 더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그 말을 끝으로 제 목에서 쉰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통증이 확 올라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놓치고 무릎을 꺾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PD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컷, 컷! 서전 호스트 병원 보내! 후배 김미연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스태프 2명이 저를 부축해 스튜디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손으로 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선배, 선배, 정신 차려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 형광등을 바라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내시경 카메라를 제 목구멍 안쪽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가 고개를 무겁게 젓더라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요? 성대 양쪽에 결절이 잡혔고 한쪽은 출혈까지 있습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수술 안 하면요? 영구적으로 목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메모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박은영이 병실로 달려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제 침대 옆에 앉은 박은영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말하지 마. 듣기만 해. 인터넷에 너 관련해서 이상한 글이 퍼지고 있어. 방송국 게시판하고 익명 커뮤니티에
네 얘기가 도배됐어. 스폰서 끼고 승진했다. 시댁 돈 털어 쫓아냈다. 불륜 저질러서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박은영이 내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계정들이 제 사진을 올려놓고 온갖 허위 사실을 적어놨더라고요. 댓글창에는 악이 가득한 말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소리는 한마디도 낼 수 없었어요. 이글 쓴 유튜버 내가 찾아냈어. 사이버 레커라고 돈 받고 이런 글 제작해주는 놈이야. 누가 돈을? 네 남편하고 시어머니야. 구치소 접견 때 변호사 통해서 지시한 정황 잡혔어. 펜을 쥔 제 손에 힘이 확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다음날 아침 병실에 이승희 차장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임원과 광고주 대표 몇 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서이사, 당분간 방송 하차하셔야겠어요. 여론이 무급 대기인가요? 잠시만요. 상황 정리될 때까지만. 저희도 이달 말까지 계약 중단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위약금은 저희가 먼저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하루 만에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명 방송을 찍으려고 해도 목이 열리지 않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한 글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이 곧 또 다른 기삿거리가 되어 퍼져나갈 테니까요. 밤이 되자 병원 창밖으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플래시를 터뜨리는 파파라치들과 플래카드를 든 시위꾼 무리가 병원 정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굵은 글씨로 악리어 서지연 물러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시위꾼들도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박은영이 알려줬습니다. 김미연이 병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선배, 이거 보실래요? 선배 남편이 방금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에요. 태블릿 화면 속에서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검은 정장을 입은 채였어요. 그 얼굴에는 애써 꾸며낸 슬픔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방송계에서 성공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외도 의혹을 제가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아내는 저희 집안 돈을 독단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구속시킨 건 너무 잔인해요. 정말 외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남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김미연이 전원을 끄자 병실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제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서려는데도 남편이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제안 하나 하러 왔어. 나가. 고소 취하하고 집 한 돈 반으로 나누자. 그러면 내가 그 루머들 해명 인터뷰 해줄게. 꺼져. 너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 해명도 못해. 방송도 못해.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야. 간호사가 보안 직원을 부르자 남편은 종이를 침대 위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종이를 한참 노려봤어요. 종이를 집어들어 천천히 찢어버리고 그 조각들을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손끝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간호사가 이동식 침대에 저를 태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박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걱정 마. 깨어나면 다 해결돼 있을 거야. 나 믿지?
수술대 위에 눕자 천장 조명이 저를 향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았어요. 찬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비열한 웃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열부터 거꾸로 세보실게요. 열, 아홉, 여덟. 숫자를 세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을 새겼습니다. 깨어나면 이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몇 배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혀끝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 한 구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이 수술대 위에 제가 마지막 약자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성대 결절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발성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해서 목소리가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퇴원한 뒤 조금씩 말을 연습했습니다. 의사가 허락한 하루 10분의 발성 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 한마디 아껴 뱉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모니터를 확인하니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죠. 인터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지연아. 선배. 현관문을 열자 최민호 선배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서 있었어요. 저는 선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배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봉투 안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차례차례 펼쳤어요. 다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거 전부. 선배, 이걸 다 어떻게? 우리 애들 풀어서 파냈어. 한 달 걸렸다. 첫 번째 서류는 남편과 사이버 레카 유튜버 사이에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이 남편 계좌에서 유튜버 계좌로 5번에 걸쳐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입금 시각과 악성 영상 업로드 시각을 대조해보니 정확히 하루 간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시어머니가 가짜 시위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현장을 담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구치소 접견 때 외부 심부름꾼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뽑은 통장에서 돈을 빼 시위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더라고요. 세 번째 서류가 펼쳐졌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 유럽 출장 기간 동안 강남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었어요. 2주 동안 총 3,800만 원. 거기에 업소 유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도 볼 거지? 라는 식의 낯뜨거운 문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선배, 이건 어떻게 뽑았어요? 나한테는 내 방식이 있어. 더 이상 묻지 마. 고마워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탐사보도 프로 PD하고 약속 잡아놨어. 내일 저녁 내 사무실에서 만나. 제가 나가요. 아니, 네가 나오면 안 돼. 나오는 순간 물 탄다. 내가 PD한테 자료 넘기고 네 증언은 서면으로 받을게. 알겠어요. 다음날 저녁 박은영도 선배의 사무실로 합류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자료의 법적 증거 능력을 확인해줘야 했거든요. 저는 아파트 거실에 남아서 박은영과 화상통화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PD가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개를 계속 끄덕이더라고요. 이거 방송 터지면 여론 뒤집힙니다. 편성은 언제로 잡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 밤 황금 시간대요. 시청률 제일 잘 나오는 타임이에요. 방영 당일 오전에 서지현 씨 SNS에서 추가 자료 일부 공개할 겁니다. 예고편 없이 바로 터뜨려야 해요. 좋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예고편 내보내고 본방으로 치고 들어가죠. 화상화면 속에서 박은영이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에 다음 한 줄을 적어 보였습니다. 부탁합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방송 당일 오전 10시 저는 제 SNS 계정에 게시물 3개를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어요. 결혼 2년차 무렵 제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습니다. 야, 너는 돈이나 벌어와.
같은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두 번째 게시물은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아가, 이번 달에 500만 더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 아들한테 조용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식의 협박주 문자들이 수십 통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게시물에는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10시 탐사보도 특집을 시청해주세요. SNS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10분 만에 팔로워 수가 2배로 뛰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를 제 이름과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습니다.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끝없이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형 TV를 켰어요. 박은영과 김미연이 양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이 흘러나오자 김미연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저희는 한 여성 쇼호스트를 둘러싼 악의적 조작극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습니다. 이어서 계좌 이체 내역이 큰 글씨로 화면에 떴습니다. 남편이 5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그 기록이요. 다음으로 시어머니가 시위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 장면에서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긁는 CCTV 화면이었어요. 업소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화면 하단에 떠오르는 자막. 아내는 남편을 지키려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팔아먹으려 했다. 선배, 됐어요. 진짜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방송이 끝난 다음날 아침, 여론은 180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악녀라 부르던 댓글들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는 구속수사 대상이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채널을 영구 폐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방송국 대표와 임원 3명이 제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대표가 현관 앞에서 직접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이사,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어요. 이건 저희 사과문 초안과 복귀 계약서입니다. 이전보다 2배로 대우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이사는 회복 중이라 직접 응대는 어려우세요. 계약 내용은 제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광고주들한테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업체들이 위약금 2배를 걸고 재계약을 읍소해 왔어요. 한 브랜드는 3년 장기 계약으로 바꾸겠다며 보증금을 선입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박은영에게 모든 협상 정권을 맡기고 그저 숫자에만 도장을 찍었어요. 일주일 뒤 제 목소리가 본래의 맑기와 힘을 되찾은 날, 저는 남편의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서지현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합의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한 푼도 없어요. 그래도 이혼은 합의로 하시는 게 위자료 청구 소송 그대로 갑니다. 남편 재산 전부 마지막 한 푼까지 들고 나올 거예요. 서 이사님, 끊을게요. 법정에서 봬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대형 TV에서는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얼굴로 받으며 호송차로 옮겨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찬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사기, 명예훼손, 특수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어머니 이모 씨가 조금 전 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끝났다. 창문 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 한강 수면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틀에 손을 올린 채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목에 남아있던 희미한 이물감이 사라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손가락이 유리창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민호 선배였습니다.
저는 수신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댔어요. 지연아, 네 목소리 들리네? 네, 선배, 돌아왔어요. 다음 주 방송 준비해라. 할 일은 해야죠. 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봄 햇살이 정면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찡그리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1년간의 법적 공방이 끝난 그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떨어진 직후였습니다. 박은영이 제 옆에서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걸었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끝났네. 남편 쪽 남은 재산 오피스텔 하나하고 차 한 대. 그것까지 네 명의로 압류 넘어갔어. 깨끗하게 정리됐네. 이혼 확정 판결문이야. 잘 챙겨.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 앞 화단에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꽃나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지 끝마다 소담스럽게 맺힌 꽃송이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꽃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 주 금요일 박은영한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 신용 불량자 됐대. 일용직 전전한다네. 시어머니는 특수절도 특가법까지 얹혀서 4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어. 어제 교도소 이송됐대. 알겠어. 고마워. 다음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동생 문재준이 원형어선에 실려 한국을 떠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박장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도주를 시도했는데 최민호 선배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동해안의 한 항구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배는 딱 한 줄 메시지만 보냈어요. 뒷일은 걱정 마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배가 어떤 방식으로 시동생을 처리했는지 제가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은 일이 있으니까요. 제 손에는 이미 충분한 승리가 쥐어져 있었고 더 이상 누구의 피를 보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그날 저녁, 저는 선배와 마주 앉아 동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식 파트너다 이제.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회장님 소리 하지 마. 어색해. 그럼 선배. 그렇지. 평생 선배지. 브랜드 이름은 제 이름 그대로 지연으로 정했습니다. 뷰티 제품부터 라이프스타일 소품까지 다루는 종합 브랜드였어요. 론칭 준비에 꼬박 넉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제품 샘플을 검수하고 오후에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론칭일 아침 압구정 한복판에 마련한 대형 팝업 스토어에는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팬들과 고객들, 기자들까지 수백 명이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한때는 목소리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오늘부터 지연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레 같은 박수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팝업 스토어는 첫날 준비해둔 재고를 오후 3시에 모두 소진했습니다. 급하게 본사 창고에서 추가 물량을 공수해왔지만 그마저도 저녁 8시에 동이 났습니다. 한 달 뒤 분기 매출 보고서를 받아본 저는 책상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를 정도였어요. 예상 매출의 3배를 찍었거든요. 주요 일간지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해외 바이어들의 협업 제안도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제 과거 스캔들은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스튜디오에서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동안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거울 속 여자와 지금의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달랐고, 인매가 달랐고, 무엇보다 어깨선이 달랐습니다. 이사님, 오늘 유난히 예뻐 보이세요. 고마워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제가 좋아 보여서요. 아, 정말 멋있다. 촬영장 중앙으로 걸어 나가자 카메라 감독이 큐 사인을 보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제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좋아요, 표정 살아있어.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이 있어요. 역시 촬영은 단 2번 만에 OK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길에 최민호 선배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는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네 브랜드 제품 한 세트 챙겨왔다? 선배가 이걸 왜 챙겨요? 동업자가 당연히 써봐야지. 고맙게 잘 쓸게요. 오늘 일찍 들어가.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네. 그날 늦은 밤 저는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한강변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반쯤 내리자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변의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춰섰는데 옆 차선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운전석 유리창 너머로 어딘가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재훈이었습니다. 일용직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거뭇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핸들 위에 팔을 올리고 멍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1초도 안 되게 흘낏 보았어요. 가슴에 아무 감정도 일지 않더라고요. 분노도, 연민도, 아쉬움도.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밀러 속에서 그 트럭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내고 펜트하우스로 올라왔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고 발코니 난간에 팔꿈치를 올렸어요. 거울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은영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수고했어. 다음 주 브랜드 1주년 행사 축하해. 고마워, 은영아. 네 덕분이야. 무슨 말이야. 네가 해낸 거지.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달빛을 받아 찰랑거렸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신혼집 금고에 인감도장을 숨기던 밤, 파리 총영사관에서 공중서류로 움켜쥐던 순간,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흐려지던 찰나, 탐사 보도 방송이 끝난 뒤 박은영의 손을 잡고 숨죽이던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건 이미 배웠고, 눈을 뜨고 다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올려 허공에 건배하듯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잔은 저 자신에게 바치는 축하의 잔이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형수도 아닌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수고했다, 지연아. 와인 한 모금을 머금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단단한 그 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발코니 너머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넘은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피로 묶인 관계라도 지켜야 할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지연의 이야기가 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